이 시간에도 내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내 몸 혁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하지방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3장에서 읽어볼게요. 지방조직은 에너지의 저장 창고이자 내 분비 기관입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몸에 쌓인 지방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지방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인체에 지방이 없다면 갑작스럽게 조난을 당해 끼니를 굶게 되었을 때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죠. 굶주림의 역사를 이어온 현생 인류가 지금처럼 번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속에는 유리지방산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혈액을 돌고 있는 이 유리지방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식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지방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조직에 비축해 두었다가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이 된 지방산입니다. 먼저 음식으로 섭취한 이 지방은 소장으로 내려와 담즙산과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제에 의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되어 소장 점막세포로 흡수됩니다. 소장에서는 흡수한 지방산을 다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콜레스테롤, 인지질, 단백질 등과 결합해 킬로미크론이라는 지단백을 만드는데요. 물과 섞이지 않는 이 지방을 혈액으로 내보내려면 운반차가 필요한데 클로미크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킬로미크론은 림프순환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오는데요. 킬로미크론은 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싣고 다니던 중성지방을 지방조직, 골격근, 심장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모세혈관과 또 표면에 있는 지단백 리파제 효소가 중성지방을 다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키면서 세포는 지방산을 흡수합니다. 지방조직에서는 흡수한 유리지방산을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해 저장하는데요. 골격근과 심장은 이 혈액을 통해 유입된 유리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크기가 작아진 킬로미크론 잔유물은 간에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공복 후인 아침에는 혈액 내에 킬로미크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떨어져 지방산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조직에서 방출하는 유리지방산이 주도적으로 이용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지방조직에서는 인슐린의 지방분해 억제 작용이 없어지면서 비축한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아울러 간은 지단백 운반차인 VLDL에 이 중성지방을 실어 혈액으로 내보내 골격근과 심장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지방은 공복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방은 공복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소비가 됩니다. 피하지방은 내 분비기관으로서 대사를 조절한다. 지방조직은 에너지 저장 창고일 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지방산 대사를 조절하면서 각종 호르몬과 또 생리 활성 물질을 분비해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내 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물질은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아디포넥틴은 염증을 억제하고 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항비만 호르몬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인데요.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면 식욕이 억제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일부러 적게 먹어 체지방을 줄이면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어 식욕이 강하게 당기고 또 신진대사를 늦춰 지방을 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렙틴은 당 조절에도 관여해서 인슐린을 도와주고 또 인슐린 역시 렙틴 생성과 분비에 역할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렙틴 호르몬이 결핍된 쥐는 태어나자마자 체중이 급격히 늘어 당뇨병에 걸린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쥐에게 외부에서 렙틴을 주입하면 체중이 줄고 당뇨병도 개선이 됩니다. 이런 연구를 보면 렙틴과 또 인슐린이 체중과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방 조직을 내 분비 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굶주림의 역사가 있던 시대에 지방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잉여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 인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액의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이 넘쳐날 때 적극적으로 유입해 지방 조직에 우선적으로 비축해둠으로써 간이나 근육으로 흘러들어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버퍼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하 지방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간, 심장, 이 신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 것처럼 피하 지방이 기능 부전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잉여 에너지를 더 이상 비축하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끄집어내 쓰지도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대사 유연성이 뚝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방 조직이 이 버퍼 기능을 못하게 되니 혈액 속에 넘쳐나는 유리 지방산이 간이나 췌장, 내장 지방, 골격근, 심장, 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서 대사증후군,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 올까요? 정상 지방세포는 직경 0.05에서 0.08mm 크기의 구형인데 지방이 쌓이면 직경은 1.5배, 또 무게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방세포가 빵빵해져 더 이상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면 새로운 지방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의 지방세포가 100에서 300억 개라면 뚱뚱한 사람의 지방세포는 800에서 1000억 개로 늘어납니다. 지방세포의 숫자는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에 대부분 결정되고 이후 매년 약 10% 정도씩 교체가 되는데요. 잉여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피하 지방은 사이즈를 키우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에너지 저장 창고를 넓혀 나갑니다. 식사를 하면 체내 밸런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건강한 지방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과 지방을 흡수한 뒤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 내 지질방울에 저장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 에너지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지방세포는 이 쌓아둔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서 이 포도당이 되고 또 지방산은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액을 타고 돌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지속적으로 에너지 밸런스가 플러스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식사 중간중간 혈당을 높이는 간식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의자 중독으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 있다면 에너지 밸런스는 플러스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야식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바뀔 틈이 없게 되겠죠. 지방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잉여 에너지를 세포 내 지질방울에 꾸역꾸역 쌓아 놓아야 합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데 새로운 지방세포가 만들어져 잉여 에너지를 나눠 저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 조직은 체내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혈관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리적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진 이 지방세포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 나오고 휴면 상태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또 손상된 지방세포는 결국 파멸해버리게 되죠.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시작된 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는 결국 다른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지방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지방 분해 억제 작용이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데요. 지방 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이 방출되어 혈액 내 유리지방산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 조직에 버퍼 기능이 없으니 넘쳐난 유리지방산은 간과 근육으로 흘러들어가 쌓이면서 간의 인슐린 저항성,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유정과 노화도 지방 축적에 영향을 줍니다. 지방 조직에 잉여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이 에너지 밸런스가 번갈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어지거나 체중 감량을 통해 의도적으로 에너지 밸런스를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어주면 기능 부정까지는 되지 않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방 조직이 늘어나도 숫자와 크기가 함께 늘어나게 되면 지방 대사 기능 부전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당뇨병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이 늘어날 때 지방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비대성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전적 요인으로 지방세포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뚱뚱이와 마른 비만이 있는 이유죠. 과거에는 성장기인 소아 청년기에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비대성과 증식성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성인이 되어 비만해진 사람보다 체지방 감량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잉여 에너지가 축적되면 비대성과 증식성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즉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만 소아청소년기에 비해 증식성 비만보다는 비대성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기에 정상 체중을 유지했다가 또 성인이 되어 비만해진 사람과 성장기에 비만해져 성인이 된 후 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누가 더 건강한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진이 소아비만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리뷰한 결과인데요. 소아청소년기에 비만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게 관리하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기에 마른 몸매를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 비만해진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폴란드 바르샤바 의대 연구진이 고도 비만 수술인 베리아트릭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469명의 고도 비만 성인을 20세 이전에 비만해진 그룹과 또 20세 이후에 비만해진 그룹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해 봤는데요. 소아 때부터 비만했던 그룹의 체중과 체지방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비만해진 그룹보다 비만에 노출된 기간이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 뚱뚱했어도 성인이 되어 체중이 늘지 않게 잘 관리만 하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성인이 되어 비만해진 사람들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날씬했던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면 대사 이상이 생길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마른 비만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방세포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체중 증가가 더 위험한 것은 노화에서도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화는 대사 이상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세포의 분화가 잘 안 되는데요.
노화로 지방세포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 비대성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만성염증과 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중년까지는 피하지방 조직이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피하지방 조직의 지방 저장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는데요. 지방 조직의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예전의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비축되어야 하는데 피하지방 조직에서 더 이상 여분의 지방을 비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잉여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내장지방, 간, 골격근, 심장 근육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중에 큰 변화가 없어도 뱃살이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체중보다는 이 허리 둘레에 관심을 더 가지고 관리를 하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하지방 조직 확장성 이론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피하지방은 한없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잉여 에너지를 피하지방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것을 피하지방 조직 확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장 용량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피하지방 조직에 기능 부전이 생겨 잉여 에너지가 간이나 근육 등 다른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갖 대사질환의 뿌리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만성염증까지 악화되면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유전적으로 피하지방 조직 확장성의 한계점이 낮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음에도 지방간이나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피하지방 조직 기능 부전은 유전적 요인과 또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피하지방을 스펀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물을 부으면 스펀지는 물을 머금습니다. 스펀지를 짜면 물은 다시 밖으로 나오죠. 자, 하지만 스펀지를 짜지 않고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스펀지는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물을 머금지 못합니다. 피하지방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흡수하는 역할을 이 피하지방이 하지만 스펀지를 짜듯이 짜내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분의 에너지를 피하지방에 쌓아두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 선수들은 분살 없이 날씬하지만 장시간의 격한 경기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 피하지방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지방 조직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끄집어내 쓸 수 있는데요. 강도 높은 운동으로 지방 조직에서 스폰지를 짜듯 에너지를 수시로 꺼내 쓴 덕분입니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들은 피하지방에 많은 지방을 비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제대로 끄집어내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이클 선수처럼 강도 높은 운동으로 스펀지를 쥐어짜듯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끄집어내어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이 피하지방 조직 확장성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지방 조직은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날씬하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식사로 들어오는 당과 지방을 비축할 여유가 있지만 근육량이 적고 또 피하지방에 지방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당과 지방을 비축할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만해져서 당뇨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하지방 조직 확장성이 한계점에 부딪혀 잉여 에너지가 다른 장기에 쌓이면서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사람이 백인에 비해 비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유병률이 비슷한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동아시아인은 백인들보다 체질적으로 지방 조직의 확장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지방 조직의 확장성이 높은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비만의 정도가 심해져야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스폰지가 이렇게 잘 짜는 것처럼, 쥐어 짜는 것처럼 저희 지방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운동의 중요성도 생각을 하고 또 허리 뱃살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